일상의 인문학 제4강입니다. 이번 주 신뢰로 이야기 나눌 텐데, 예, 어, 신뢰라는 주제가 사실 저희가 다루고 있는 주제가 뭐 우정, 신뢰, 이 너무나 자주 접하고 또 조금은 진부한 단어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이런 단어 선정하면서 예, 신나기도 하고 조금 민망하기도 하고 그래요. 원래 이런 단어들은 진부한 단어들은 대가들이 다뤄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뭐 초짜 인문학도는 쌈박한 쌈박한이라는 말이 좀 약간 모호할 것 같은데 유혹적이고 매혹적이고 이렇게 뭔가 섹시한 단어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좀 사람들을 불러 모아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대가연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뢰에 대한 이야기일 텐데 제가 유인물 함께 보시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언제나 주제에다가 이렇게 쉼표를 하고 약간의 부연을 덧붙이지 않습니까? 오늘의 부연은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영향력. 네, 오늘의 부연은 영향력의 기본 토대라는 부연 문구를 달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뢰라고 쓰고 영향력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셔도 될 정도로 오늘의 키워드는 영향력도 신뢰만큼이나 중요한 키워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영향력은 우리 삶에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어잖아요. 그쵸? 영향력. 이를테면 우리가 영향력을 갖는다는 것은 저는 인간관계의 정수라고 생각해요. 영향력은. 예. 뭐 예를 들어 보셔요. 그 회사에서는 팀장과 뭐 팀원, 대표님과 뭐 사원, 학교에서는 선생님과 학생, 가정에서는 부모와 아이, 자녀. 예. 영향력이 사라지면 정말 그야말로 예, 관계가 무너지는 상황이죠. 영향력이 무너지면. 그래서 그것 하나만 생각해 보셔도 영향력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삶의 질과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어, 성공의 척도라고도 저는 느껴지는데 그런 이야기를 오늘 좀 나눌까 합니다. 네. 신뢰. 제가 신뢰에 대한 책을 뭐 여러 번 좀 읽었었는데 이번은 아니고요. 예전에 이 강연을 처음 준비했을 때 그때 이 양반의 얘기가 좀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오늘 사실 이 사람이 쓴 책은 신뢰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많이 얘기하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혹시 신뢰라는 키워드로 더 공부하고 싶으시면 예, 보실 만한 제목 책이긴 합니다. 신뢰의 법칙.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을 신뢰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잠재적인 혜택은 잠재적인 손실에 비해 평균적으로 훨씬 크다. 네. 이게 사실은 지금 읽으면 뭐 크게 와닿지 않는 말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이렇게 뭐 조심스럽게 쓴 단어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어떤 워딩 때문에 조심스러워 보입니까? 평균적으로. 네, 맞습니다. 또 저는 두 개라고 생각했거든요. 잠재적인. 네, 잠재적인. 저 빼버리면 좀 더 강한 느낌이 드는 문장이 되잖아요. 혜택은 손실에 비해 이렇게 되는데 왜 잠재적이라고 썼을까? 드러나는 게 아니죠. 맞아요. 드러나지 않을 수 있고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고 음. 두 가지 의미가 즉시 다 나타나지. 즉시 나타나지 않을 수 있고 그런 어떤 지연적인 효과 또는 눈에
확연히 드러나지 않는 가시성. 예. 그다음에 처음에 뭐 말씀해 주셨죠? 저도 동의했던 내용인데 하나, 예, 뭐, 예,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리고 이제 눈에 보이지 않아. 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다음에 이제 시간의 지연을 두고 나타나는 것, 뭐 하나 정도가 더 말씀하셨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지금 신뢰를 함으로써니까 신뢰 받는 거 아니고 신뢰 함으로써로 한정되는 건가요? 아니면 주고받는 거를 다 합친 걸까요? 여기서는 이제 다 합쳐야 되는데 오늘 제 수업은 다 합치는 건데요. 요 문장에서는 사실 주체가 딱 있는 주장입니다. 네. 예, 누군가를 신뢰함으로써 그 말은 뭐냐면 누군가를 신뢰한다는 것이 약간의 모험적인 일이라는 것이 이 문장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음, 그렇잖아요. 그쵸? 그, 밖에 나가서 여러분이, 예, 뭐, 정말 CEO도 계시지만, 예, 10명의 그 신입사원을 지망하는 사람이 왔다고 칩시다. 그 사람한테, 예, 굉장히 회사에 중요한, 예, 직책을 맡긴다고 쳐요. 그걸 뽑아야 돼요. 누구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문제는 회사에서 꽤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고, 예, 매우 난감한 문제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또 누군가가 여러분 친구가 여러분과 무슨 일을 하자고 하는데 근데 그 친구를 아직 잘 모르는 거예요. 지인 정도인 거예요. 함께 무슨 일을 도모하자고 하는데 한 서로가 한 500 정도를 투자해야 되는 일이라고 칩시다. 예. 그럼 그때 이제 이 사람과 이 사람을 믿을 만한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혜택과 손실을 저울질하게 되잖아요. 예. 그런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오늘 다 세부적으로 얘기 나눌 이야기들입니다. 그런 문제들을 아주 이 한 문장에 잘 담아낸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양반이 이제 두 가지 중에서 굉장히 또 보수적으로 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는 굉장히 강경하게 또 부사를 썼어요. 훨씬 크다예요. 그죠? 훨씬 크다. 근데 또 제한을 달았어요. 평균적으로. 그 말은 무엇입니까? 때때로 손실이 많을 수 있어. 손실이 있을 수 있답니다. 때때로 손실이 있을 수 있다. 예. 그래서 그 손실을 한번 입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초창기에 인생에 누군가를 사람을 신뢰한다는 것에 대해서, 뭐, 그냥 이해하기 편하니까 제가 수치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300만 원을 누군가를 빌려줬다가 못 받았다고 칩시다. 예. 그럼 그때는 이 사람의 문장이 맞다면, 앞으로 다가올 혜택을 생각하면서 평균적인 대차대조표를 그릴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 않죠. 그죠? 사람을 믿을 만하지 못해라고 다시는 이제 이런 금전 거래를 안 한다거나 또는 어, 누군가와 동업을 하지 않는다거나 또는 협업을 하지 않는다거나 또는 누군가의 말을 믿지 않는다거나 예, 그렇게 마음을 닫아버릴 수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일을 겪어서도 누군가는 여전히 신뢰하고 여전히 다음에도 그를 돕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계속해서 신뢰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일까?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일까? 라는 문제까지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예, 리더십과 신뢰의 가치를 한번 가늠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신뢰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잠재적인 혜택은 잠재적인 손실에 비해 평균적으로 훨씬 크다. 예, 사회심리학자 데이비드 스테노라는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공지한 대로 오늘 첫 번째 리더십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할까 합니다. 예. 자, 질문 하나 드려보죠. 우리는 어떤 사람을 신뢰합니까? 신뢰의 사전적 정의는 굳게 믿고 의지하는 거더라고요. 믿을 신, 의뢰하다 또는 의지하다라는 뜻의 의지뢰, 외자를 쓰거든요. 예. 우리는 어떤 사람을 신뢰하는가?
다시 말해서 신뢰가는 사람들의 특징들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 이건 뭐 도입 질문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예. 우리 어떤 사람을 신뢰합니까? 말과 행동이 같은 사람. 그죠. 언행일치. 제가 신뢰에 대한 또 약간 뭐 좋은 영상이나 싶어서 유튜브를 한 6개 정도 봤는데 한 10분 정도 나오는 유튜브 영상들은 정말 정말 별로인 것 같아요. 신뢰받는 신뢰받는 사람들의 특징. 예, 거의 5개 말하는데 예. 언행일치 두 번째 뭐 나왔을까요? 우리랑 사람들이 비슷하게 나옵니다. 솔선수범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 그쵸? 거기도 1번, 2번이 언행일치 솔선수범이에요. 예. 이 정도의 답을 가지고 신뢰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뭘까라는 생각이 드는 영상들이었는데, 뭐, 어쨌든, 예, 또 뭐가 있을까요? 신뢰가는 사람들의 특징, 저는 좀 언행일치, 한결같은 사람이 신뢰가 가는 것 같아. 늘 한결같은 한결같은 사람, 예, 사람. 예, 그죠. 언행일치랑 좀 다른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죠? 예, 네. 일관되고 한결같은 사람. 네. 또 있습니까? 실력이 나오겠죠. 예측 실력. 가능한 사람. 예측 가능한 사람, 네. 예측 가능한 사람. 예. 또 있습니까? 진솔한 사람. 진솔한 사람. 네, 이런 사람들이에요. 등등. 제가 이 신뢰가는 이야기, 이 질문을 처음 받았었던 제가 기억하는 가장 옛날 일은 한 22년 전입니다. 한국 리더십 센터라는 곳에 가서 그때 대학생이었는데요. 제 비싼 돈을 내고 이 교육을 들었어요. 거기서 나왔던 워딩이, 아니, 그 질문이 이 질문이었습니다. 신뢰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때 이렇게 쭉 나왔어요. 네. 근데 거기에서 배운 두 가지 워딩은, 접근이 좋았는데, 어, 뭐, 어느 사람들한테 물어보더라도 비슷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게 우리가 동양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온대요. 무슨 말이냐면, 예, 동양의 전통에서는 관계를 중시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최근에 본 한 영상에서 그 사회 심리학자는 그 중에서도 한국이 특히 이타성을 좀 많이 따지고 또 이타적인 문화가 형성되어 있다고도 하는데, 거기까지 제가 이거 뭐 자세히 보지 못했지만 확실히 그런 것 같기는 좀 합니다, 우리가. 서구인들은 이런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박스로 블락 처리한. 서양인들은 뭘 얘기할까요? 동양 사람들이 성품에 대한 얘기를 한다면 서양 사람들은 역량에 대한 얘기를 더 자주 한다고 합니다.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 예. 근데 이거는 들으면 금방 고개가 끄덕여지죠. 그리고 사례 하나만 들어보셔도 당연하게 동의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그냥 무방비 상태에서 이 질문을 받으면 언행일치나 진솔함을 떠올리지만 우리가 또 일상생활에서는 역량을 자주 따집니다. 예. 언제 제일 따집니까? 제가 볼 때는 병원 갈 때인 것 같아요. 병원 갈 때. 예, 병원 갈 때 의사 선생님이 매우 매우 착하고 선한 분이셔요. 근데 수술 실패율이 너무 높아요. 전국 최고면 이거 절대 안 가잖아요. 그죠? 그때는 이제 역량을 따지는 우리를 생각할 때 이 신뢰라는 단어를 조금 더 폭넓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우리는 어떤 사람을 신뢰하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관계를 떠올려서 성품을 생각하지만 신뢰는 보다 커다란 범주의 이야기겠구나. 그렇죠? 예, 우리는 신뢰라는 단어가 특정한 뭐 예를 들면 친구 관계나 부부 관계만 우리가 그런 단어를 쓰는 건 아니잖아요. 예. 불특정 다수에게 다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 그 신뢰라는 단어를 조금은 더 폭넓게 정의 내린다면 역량까지도 듭니다. 근데 하나를 더 넣을 수 있겠더라고요.
성품과 역량만으로도 충분한데 여기에 조금 비켜가는 단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예. 이를테면 성품도 알지 못하고 그 역량 어떤 특정한 특정한 직업적 영역에서 해낼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뜻하는 역량을 몰라도 우리는 예, 그들의 견해를 궁금해하고 기꺼이 돈을 지불하는 하나의 워딩이 지혜도 있습니다. 예. 지혜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성품이 좋다고 볼 수도 없죠? 그쵸? 네, 그러면 이 세 가지 워딩 정도를 우리가 저 세 가지 중에 다 갖추면 너무나 좋겠지만 하나 정도만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그거에 걸맞는 영역에서 신뢰를 주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를 성품과 역량과 지혜가 신뢰의 3요소가 아닌가라고 제안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예, 그 성품이 뛰어나거나 역량이 출중하거나 지혜를 조금 갖추고 있으면 우리는 그들에게서 신뢰를 느낍니다. 이건 이제 아까 애니님 질문에 좀 대응하자면 신뢰를 느끼는 거죠. 상대로부터. 그죠? 예. 여기까지는 어려운 게 전혀 없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제가 누구를 신뢰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외재적 요소라고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외재적 요소. 밖에 있는 거죠. 나와는 관계없는. 예. 상대에 대한 신뢰를 거둘지 말지에 대한 이야기니까요. 근데 제가 이런 문장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신뢰는 매우 상대적이에요. 사람은 자기 수준의 사람들과 신뢰를 두고 봤습니다. 뭐, 금방 이해되죠? 제가 자기 수준이라면 구체적으로 성품의 수준, 역량의 수준, 지혜의 수준. 대표적으로요, 저는 가장 첨예한 평가를 받는 인물 중 하나가 설민석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설민석에 대한 고등학생과 역사에 입문하는 일반인들의 신뢰는 엄청납니다. 예, 그쵸? 그런데, 예, 어, 공감력이 떨어지는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설민석 강사에 대한 평가는 아주 박합니다. 제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공감력이 떨어지는 전문가. 특히 사회적 공감, 여기 사회적 공감이라고 할게요. 예. 왜냐하면 설민석은 학자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특정 집단에 대해서 공감력이, 오늘 제가 이 워딩을 다루진 않을 텐데, 사회적 공감이라는 단어를, 워딩을 다루지 않을 텐데, 개인의 공감을 특정 집단에게 투영하면 사회적 공감이 됩니다. 예를 들면, 그, 그, 저희가 다음 주에 주제잖아요. 저희 공감이나 워딩이. 다음 주 주제인데, 거기서 제가 이번에, 어, 공감에 대한 얘기를 어디까지 할지를 좀 좀 해야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공감이 매우 다양한 주제에서 다뤄지는 주제입니다. 공감은 어느 학문에서 다룰까요? 인문학처럼 느껴지지만, 제가 읽었던 가장 영향력 있는 책 중에 하나는 그 양반은 공감을 공부하기 위해서 신경과학과 동물학과 에, 행동과학을 거기서 이제 많은 논문을 읽으면서 책을 썼다고 하시더라고요. 공감이 공감이 되는 상태와 되지 않은 상태에 뇌에서 움직이는 그 부위도 이제 뇌영상 기술이 많이 발달함에 따라서 이렇게 어, 알게 되는 수준에 이르니까 신경과학을 공부 안 할 수가 없는 얘기를 그 양반이 쭉 하시거든요. 예. 그러면서 그 양반이 공부해서 정의 내린 게 뭐냐면 그 양반은 이제 복지 정책을 연구하는 학자신데 어, 사실은 공감이라는 주제에 전혀 관심이 없었대요. 그런데
이 세상을 보니 한 특정 정권이나 아니 특정 집단이 굉장히 비윤리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고 뭐 이를테면 세월을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음, 소외된 계층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정책을 한다거나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우리 조선 500년 내내 예, 양반들 중에 물론 양반들 중에 깨어 있는 분들은요 조선 후기에 이르면 예, 그 개인이 국가에서 말하는 그때는 그 신분 제도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었잖아요. 그런데 일부 그 정말 깬 지식인들은 예, 뭐 요즘 말로 하면 인권에 대한 눈이 뜨인 거죠. 노예를 풀어주거나 예, 노예에게 자유를 한껏 주었던 양반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다수는 그러지 않았잖아요. 예. 그들은 뭘로 봐야 돼요? 그런 사람들의 의식은? 그때 이제 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그 사회학자가 그들은 하나의 집단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사회적 공감이 없는 네, 사례들로 이렇게 책을 좀 쓰셨는데 제가 여기서 공감이 떨어지는 전문가라는 말을 꺼낸 까닭은 이 서민석을 비롯한 강사라는 어떤 직업군에 대한 이해가 없는 분들이 저는 사실 설민석을 비판하는 거라고 봐요. 지금 그들에 대한 비판 의식이 좀 있는 겁니다. 설민석을 여러 저격하는 수많은 유튜버들의 예. 그런데 예. 설민석을 또 비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말 부정확한 내용이 좀 많긴 하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설민석을 우리 한번 다룬 적이 있어요. 이게 들으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 설민석의 한 강연을 가지고 매우 감동적인 강연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예, 그런 설민석의 수사학을 한껏 인정하고 예, 사실 저 극찬하죠. 설민석을 극찬해요. 그리고 제가 역사 수업할 때 설민석의 강연을 소개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인문학이 너무 좋으니까요. 그런데 그 역사 수업 설민석의 한 40분짜리 강의가 얼마나 역사의 본질과 멀어져 있는지를 조목조목 2시간 동안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제가 그 그때 서민석의 그런 어떤 빛과 아니 장단을 다 이렇게 풀었던 강의를 하고 하면서 마지막 교훈으로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 메시지가 뭐였냐면 예, 당신이 받은 땡땡을 의심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땡땡이 뭘까요? 당신이 받은 감동입니다. 감동. 서민석이 감동을 주잖아요. 근데 그 감동 속에 예, 비논리가 섞여 있고 어, 그 뭐라 그러죠? 아, 반지성이 섞여 있는 겁니다. 설민석 워낙 수사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예, 논리가 없어도 비약이 넘쳐나도 감동을 주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동을 넘어서 설민석을 무진장 신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한번 신뢰가 우리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음을 또 한번 이렇게 예, 그냥 그 상대가 우리를 속이는 것 말고도 신뢰하는 것 자체가 인간과 인간 사이에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예, 신뢰도 유유상종으로 벌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수준의 사람들과 신뢰를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신뢰를 예,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누군가한테 그 신뢰를 소개하거나 이럴 수가 없는 문제죠. 이건 뭐 사람과 사람이 아니라 사람과 책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내가 어떤 책을 신뢰한다고 해서 누군가의 예, 그 신뢰가 그대로 적용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요? 신뢰의 상대성, 신뢰의 특수성, 뭐 이런 겁니다. 그죠? 보편적이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일괄적으로 적용되지도 않죠. 예.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예, 성품과 역량과 지혜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보다 한 단계만 높아도 예, 이렇게 누군가가
신뢰를 우리에게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하나 좀 더 나아가고 싶은 건 뭐냐면, 신뢰가 성품과 역량과 지혜로부터 온다고 하면, 신뢰를 높이려면 성품을 강화하고 역량을 강화하고 지혜를 드높이면 되는데, 이거를 조금 더 구체화하지 않으면 너무 추상적인 메시지에서 그칠 가능성이 많죠. 그쵸?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작업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드높여야 될 성품은 무엇일까? 내가 좀 관심 가져야 될 역량은 무엇일까? 내가 조금 보완해야 될 지혜는 무엇일까를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볼 필요는 있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 신뢰가 우리 인생의 거의 모든 부분에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 성품, 역량, 지혜 이런 단어가 손에 잡히지 않는 추상적인 단어잖아요. 이게 좀 더 쪼개보자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가치인데 이 세 가지 단어가 예. 가치는 포획할 수 없잖아요. 그냥 추구할 뿐이잖아요. 그쵸? 예. 사랑이라는 가치. 예. 평생 우리 인생의 푯대로 삼고 추구하여서 힘써 달려나갈 어떤 저 멀리 있는 푯대이지 사냥감과는 다릅니다. 목표물을 한번 잡아보자는 얘기입니다. 목표는 이거는 포획해야죠. 제가 종종 이거는 목표는 사냥에 비유하죠. 예. 사냥은 절대 추구가 아니에요. 예, 사냥과 추구를 혼돈하면 그런 사냥꾼은 정말 괴롭잖아요. 평생 토끼를 추구하는 사냥꾼은 어디에도 없을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세 가지 단어를 조금씩 구체적으로 바꾸는 작업은 신뢰에서 꽤 중요할 텐데, 예, 저는 어, 이 조금 더 성품을 우리에게 신뢰를 주는 성품 뭘까요? 또 구체화시키면 보세요. 우리가 신뢰로 뭘 꼽았냐면 이런 걸 꼽았어요. 그쵸? 언행일치, 설선수법, 한결같음, 진솔. 그래서 이 성품에 수없이 많을 텐데 그중에 예, 그중에 신뢰에 직결되는 신뢰로 직통으로 달려갈 수 있는 성품은 정직이 아닐까 싶어요. 또는 진솔. 같은 말입니다. 여기서. 예. 거짓 없이 순수하고 바른 마음이 정직 또는 진솔인데 예. 혹시 신뢰를 드러보고 싶다면 이것 하나를 좀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예.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는 못 느낍니다. 누군가가 나를 신뢰하는지 신뢰 안 하는지 잘 못 느껴요. 특히 자의식이 없으면 정말 못 느낍니다. 그런데 보셔요. 여러분이 정직하게 살아가는 쪽이라고 치고 누군가가 조금 비정직한 모습이 보인다 그러면 그를 신뢰하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말도 하지 않습니다. 이게 딜레마입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는 잠재적인 정직한 인물들에게 신뢰를 얻기 위해서 조금씩 더 정직한 삶을 살아갈 필요가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 카테고리를 한번 정해보셔요. 한 카테고리를. 무슨 말씀이냐면 저는 제가 자신하는 거는 약속 하나에 있어서는 어, 특히 약속을 취소할 때 정말 정직합니다. 약속을 취소할 때. 뭐 아프다는 핑계를 댄 적은 제 기억에는 아마 한 20년 된 것 같아요. 그 말은 20년 전에는 안 나가기 싫을 때 몸이 좀 안 좋아서라고 말을 했던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제가 30이 넘어가면서부터 예, 정말 정직하게 말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사실 그 시행착오도 많았습니다. 제가 연구원 구본영 변화경영연구소 연말 송년회 파티에 매년 갔었는데 어느 한 해는 가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해가지고
안 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그 진행하셨던 저희 동기 기수한테. 왜 안 오냐 그러시길래. 제가 막내거든요. 연구소에서. 왜 안 오냐 그러길래. 예, 왠지 가기 싫네요, 오늘은. 이렇게 말했다가. 예, 그냥 거짓말했으면 그만, 금방 해결됐을 텐데, 이 얘기했다가 다시 한번 그 형과 술자리를 가지면서 풀어야 됐던, 일도 있었었는데, 처음에는 사실은 이렇게 제가, 정직하야만 한다는 거에 꽂혀가지고, 예, 그렇게 말하는 지혜가 없었던 거예요. 매우, 예, 정직하면서도 제 말투, 그 다음에 맥락을 말씀드리는 그런 지혜가 좀 필요했는데, 오직 정지혜랑 같이만 추구하느라고, 예, 대가도 좀 치렀지만, 지금은 그때 15년 전보다는 훨씬 더, 좀 정직하면서도 부드럽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를 아마 오래 보신 분들은 제가 어떤 그런 표현에서 얼마나 그런 진솔함을 지켜가려고 하는지 아시지 않을까 싶은데, 뭐, 저라고 해서 나머지, 언제나 정직한 건 아닐 겁니다. 그리고 또, 당연한 얘기지만, 숱하게 저의 신뢰를 깎아먹는 행동을 많이 합니다. 특히 뭐, 하겠다고 했는데 안 한 게 너무 많아요. 늦게 한 것도 또 부지기수고요. 예. 근데 그나마 이제, 예, 그래도 사람들이 저를 팽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이런, 좀 괜찮은 구석도 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을 좀 해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신뢰라고 했을 때 스티븐 코비 책 봐도 성품과 영리학이라고 나오는데요. 야, 신뢰로 가는 그 성품은 그럼 구체적으로 뭘까? 저는 진솔이라고 생각했던 거고요. 하나씩 한번 우리가 한번 노력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거짓말을 줄여가는 삶 이고요. 역량은 예, 역량을 갖추고 있으면 이미 신뢰를 받고 있을 테고 역량이 없으면 이제 약간의 이제 고민을 좀 해야 될 텐데 이 역량을 조금 더 우리가 추구할 만한 것으로 좀 낮추면 이거 뭐가 될까요? 노력이라는 가치가 아닐까 싶어요. 노력이라는 목표. 예. 이건 열심과 좀 구분해야 됩니다. 예. 그 경영학 용어로는 효과적인 열심이 노력이에요. 예. 열심은 그냥 어쨌든 무조건 열심을 내는 겁니다. 근데 노력은 예, 방향 감각을 아는 겁니다. 실제로 사전적 정의도 그렇습니다. 예. 자신이 목표한 바에 쏟는 열심이 노력입니다. 그러면 이 역량을 위해서는 적어도 예, 열심을 노력으로 바꿔가는 그런 어떤 수행이 좀 필요하겠죠. 예. 그래서 역량이 없으면 노력이라도 해야죠. 그래야지 신뢰를 얻죠. 노력까지 안 하면 와 정말 점점 이제 사람의 인내가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면 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이런 걸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열심은 회사에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은 또 엄마가 바라는 것도 아니에요. 아, 물론 이제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 네. 무위에서 열심에서 노력으로 좀 전개가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거 좀 이렇게 말하면 끝이 없는데, 신뢰에 대해서 할 얘기도 많기 때문에, 겸손은요, 죄송합니다. 지혜로 가는 더 세부적인 카테고리에 가치는 뭐가 있을까요? 목표는 뭐가 있을까요? 이게 아마 겸손일 겁니다. 네. 지혜가 겸손만은 아닌데, 겸손 없이는 절대로 지혜로 못 갑니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고 가죠. 네. 저는 지혜로 가는 이 길이 있다면, 혹은 디딤돌이 있다면, 여기 무지로부터 지혜로 건너가는 개울이 있다면, 그 디딤돌에 반드시 하나는 겸손입니다. 내가 진심으로 알아야 될 것은 지금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라고 지혜를 결심하든, 겸손을 정의하든, 어쨌든 겸손은 너무 중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겸손은 이미 그 내면에서 자기 할 수 있다고 믿으면서 여기서 그 우리나라의 맥락이 있죠. 나서면 안 되는 거. 그래서 한번 은근히 빼는 그런 겸손은 절대로 겸손이 아니에요. 예. 겸손은 예, 진심으로 나 혼자만으로서는 모든 걸 해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타인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
사양지심을 갖는 것이 겸손입니다. 네, 그래서 겸손은 아주 높은 미덕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신뢰가 중심이기 때문에 저희가 깊게 할 수 없지만 사양지심을 한번 동양에서 말하는 측은지심, 수호지심, 시비지심, 사양지심 중에 사양지심을 한번 좀 검색해서 읽어보시는 것을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어쨌든 신뢰의 3요소를 여러 책에서 성품과 역량과 지혜라고 말을 하는데 겸손이죠. 이런 것들을 실천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보다 조금 더 구체적인, 조금 더 하위적인 일상으로 내려오는 카테고리로 실천 가능한 카테고리로 바꿔가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서 노력해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또 이것도 사실 또 가치잖아요. 또다시 더 구체적인 목표를 또 바꿔야 되겠죠. 기한과 행동이 있는 꿈으로. 예. 이거 생략해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걸릴 것 같네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제 하려고 했었는데, 한 단계 더 내려가려고 했었는데, 시간 너무 걸릴 것 같아요. 예. 이게 하나만 해보자면, 스피드하게 그냥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어떻게 하면 진실할 수 있냐? 한 가지 방법은 자아와 에고를 구분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둘 다 있습니다. 자아는 자기 정직을 추구하는 자아입니다. 나. 나의 진실을 아는 나예요. 에고는, 예, 뭐 간단하게는, 그, 더 나은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어 하는, 좀 더 적나라하게 말하면, 진실을 꾸미고 싶은 나가 있어요. 우리 내면에. 그래서 언제나 자아와 가 동시에 작동하는데, 그것을 구별하고 인식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입니다. 진실한. 네. 느낌이 왔죠? 느낌이 오셨으면 세 가지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네, 내가 거짓말 하자마자 입술로 에고가 튀어나온 거예요. 입술로. 거짓말 한 거죠. 네. 내가 약속을 바꾸고 싶은데, 야, 나 오늘 무슨 일이 있어. 집안에 일이 있네. 집안일도 굉장히 주요한 거짓말 중에 하나잖아요. 집안에 일이 있네라고 말했으면 그때 바로 즉각 시인하는 겁니다. 야, 미안해. 내가 사실은 이건데 내가 거짓말 해버렸네. 이게요. 말하기 진짜 힘들거든요. 처음에는. 그렇잖아요. 힘들잖아요. 근데 하는 순간 한 번만 해보셔요. 한 번만 시인해 보셔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예. 관계가 깨지거나 아니 아니면 사실 그거보다 더 상대도 거짓말 많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거짓말하면 살잖아요. 누구나 거짓말 안 하고 어떻게 삽니까? 이 거짓말이 굉장히 많이 자행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시인이 굉장히 신선한 공기와 같은 작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 우리가 그것 때문에 그 사람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게 아니라 신뢰를 받는 일을 경험할 수 있음을 머리로 금방 이해되시죠? 아마 경험하신 분도 많으실 테고. 그래서 에고가 입술로 나올 때 즉각 시인하는 것. 그 다음에 이 거짓말을 준비하는 게 있거든요. 이 변명을 하기 위해서 거짓말 준비하는 단계, 그 머리로 인식하는 정도. 그때 준비하는 에고의 준비를 인식했다면 즉각 그 머리에서 멈추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입술로 나오는 것보다 더 사전 단계입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머리가 아니라 태초는 가슴입니다. 가슴에서 태동합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변덕스러운 사람을 인식받고 싶지 않아.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내가 되게 변덕스러운 사람인데. 그 가슴에서 그런 어떤 욕망이나 감정이, 태동이 느껴질 때 그때 차단하시면 제일 좋죠. 그럼 그렇게 되면 이미 머리로도 안 가고요. 머리로 간단 말은 뭐냐면 거짓말을 준비하는 메커니즘을 막 설명하는 거잖아요. 입술로 갈 일도 없죠. 근데 처음에 에고와 자아를 구분하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아마 입술로부터 시작될 겁니다. 예. 진실하기 위한 세 가지 실천. 예. 입술의 실천, 머리의 실천, 가슴의 실천 이렇게 나눠서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예.
이렇게 갑니다. 신뢰로 가는 길이. 이렇게 물어봐. 선생님께서, 네. 작가님, 그러면 이게, 선생님께서, 네, 네, 제가 말씀하세요. 말씀드리고 제가 질문 받을게요. 네네, 네. 작가님, 왜 이렇게 복잡합니까? 신뢰가 복잡합니다. 신뢰는, 예, 우리가 신뢰를 얻는 것을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 신뢰를 얻는다 그래요? 아니면 신뢰를 갖는다? 신뢰를 쌓는다? 쌓는다 그러잖아요. 예, 우리의 용례에도, 야, 신뢰가 쌓아갔다가 한 방에 날아갈 수 있는 이 신뢰의 특성이 아마 이 어휘에도 다 담겨 있는 지 않나 싶습니다. 신뢰를 쌓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쌓아가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과정인 것 같아요. 신뢰 있는 사람이 되어 간다는 것은. 이것보다 신뢰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간단한 어떤 지식을 갖는 것, 또 능력을 갖는 것보다 훨씬 네, 지난한 과정이고, 그만큼, 그만큼 그 삶이 주는 효용도 클 겁니다. 네, 일단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애니님 뭐 질문 있으신 것 같아서. 네. 선생님께서 그, 그러니까 항상 진실할 수는 없다. 항상 진실하면서 살 수는 없기 때문에 분명히 그러면은 거짓말? 진실하지 않은 걸 말할 때도 있을 텐데, 그럼 그 차이는 언제 진실해야 되고, 언제는 진실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 아니, 싶어서. 그런 걸 질문할 필요도 없죠. 최선을 다해서 진실해야죠. 우리는 언제나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아, 네. 언제 거짓말하고 근데, 언제 안 하고가 아니라, 네, 네. 뭐 굳이 따지면, 여러분에게 더 소중한 사람들한테 더 진실하는 게 맞겠지만, 네. 예. 그런데 뭐, 우리는 뭐, 거짓말 늘 하며 살지 않습니까? 크고 작은? 예, 근데 이제 인식을 한다고 해서 언제나 진실을 말하는 것도 또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렇게도 안 되는 것 같아서 여쭤봤던 것 같아요. 제가 질문을 캐치를 잘 못한 건가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맥락을 잘 못 잡은 것 같은데, 제가 답변도 어색할 것 같아요. 지난달에 10개 했으면 이번 달에 9개 하자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죠? 제가 답변이 만족스럽지 않으시죠?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질문하셔요. 자꾸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만약에 마음속에, 내가 특정한 사람을 어떤, 더 노력해야 될 때고, 더 노력해야 될 때가 있고, 더 안 노력해야 될 때가 있냐? 이런 맥락이라면, 그 마음을 좀 버리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그런 마음 자체가 신뢰를 잃어버릴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이 좀 미흡하면요, 또 질문을 하셔요. 둘째 시간에. 저 네. 양반이 왜, 저 양반이 왜 내 말을 이해 못하지 생각하시면서 다시 질문을 바꿔서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신뢰에 대한 얘기 좀 했습니다, 일단. 예. 우리는 어떤 사람을 신뢰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였고, 역으로 어떻게 갖춰갈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렸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리더십과, 저는 지금 리더십과 보통 인간, 일반적인 인간관계 다 말하는 겁니다. 리더십은 인간관계에 포함되잖아요. 그쵸? 포함되죠? 그럼 리더십과 일반적인 인간관계에 차이점과 공통점 뭐가 있을까요? 제가 좀 말씀을 이렇게 포함이 지금 찾으려니까, 네. 차이점은, 공통점은 뭐가 있죠? 떠오르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받아 적겠습니다. 이럴 수 있습니까? 차이점은? 리더십은 성과를 내야 되고, 맞습니까? 예, 뭐 목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리더십은 예, 네. 리더십은. 그쵸. 그, 우정은 좀 그렇진 않잖아요. 또 있습니까? 그럼 공통점은요? 이 신뢰 아니겠습니까? 신뢰 없이 형성되는
관계가 있을 수 있나요? 있을 수도 있지 않아요? 신뢰가 없는 관계. 아, 그렇죠. 신뢰가 없는 관계. 예, 신뢰가 없는 관계. 예. 그럼 제가 반대로 목적이 없는 관계가 있을 수 있나요?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음, 자식, 어, 부모와 자식의 목적이 있나요? 목적이 없겠습니까? 음. 없겠습니까? 한번 고민해 음. 보셔요. 예. 근데 저는 차이점과 공통점을 나눌 수 있다고 보는데 그 경계가 매우 희미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음. 예. 우정의 성과가 없어도 되나요? 음. 만났는데 아무런 유대감도 없고 아무런 어떤 아무런 어떤 기쁨도 없어요. 그렇죠? 우린 다만 그걸 성과라고 부르지 않을 뿐입니다. 음. 만나면 뭔가 결실을 가지고 와요. 음. 그쵸? 오, 네. 예. 와, 우리 인간이 만났는데 기쁨도 없고 의미도 없고 재미도 없어. 따뜻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와. 그 친구가 아니잖아요. 그건 사실. 그쵸? 그럼 예를 들면, 예, 이번에 밥을 내가 샀어. 다음에 또 샀어. 그런 아무런 그런 결실이 없는데도 그 기쁨과 재미와 가치와 보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밥을 자꾸 사면 열받습니다. 근데 밥을 두 번 사도 괜찮은 건 뭐냐면, 네, 보통, 아주 성자 같은 사람이라면 모르겠지만, 보통의 사람들은 네, 친구와 함께 있으면 그만한, 예, 어떤 따뜻함 또는 뭐 신뢰를 받음 또는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예. 그러면 그건 뭘까요? 친구가 뭘 준 걸까요? 그걸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그죠? 그 저는 거기서 뜻할 수 있는 게 뭐 우정의 관계 유의, 결실, 음. 친구의 가치, 의미 그것이 성과라는 단어와 그리 멀지 않음을 제가 말하고 싶은 겁니다. 성과의 과가 결실 뜻하는 과자입니다. 예. 물론 우리는 이제 그런 말을 친구한테 쓰지 않죠. 그죠? 성과라는 단어를 쓰지 않죠. 그리고 물론 아리스토텔레스는 네, 목적이 없는 관계가 최고라고 했지만 네, 그 역시도 그것이 상대적인 개념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분명히 예, 성과의 카테고리의 차이이지 예, 우리는 관계로부터도 어떤 성과 지향이 있을 겁니다. 목적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목적이 지나치게 예, 수단화가 되면 이제 전략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고 순수한 우정을 갖지는 못하겠지만 여튼 한번 고민해볼 문제이고요. 그러면 오히려 차이점보다 공통점이 더 두드러지는 것은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면 제가 이제 영향력이라는 단어로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영향력. 공통점은 영향력이다. 영향력은 측정하는 게 제가 너무 간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제 견해는 아니고 어, 아마도 존 맥스웰 선생이 말한 것 같은데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예. 리더십 제가 리더십을 처음 배우는 분들이 책을 읽고자 할 때 책을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사람의 자질이 있으면 책이 도움을 주는 거잖아요. 그때 가장 자주 권하는 책 중에 하나가 존 맥스웰의 리더십의 21가지 법칙이란 책입니다. 정말 좋은 책이죠. 리더십을 개념을 잡기에는요. 그렇다고 해서 실제적으로 리더가 어떤 걸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현장에서 많이 배워야 되겠지만 리더십이 무엇인지는 잘 가르쳐 주는 책이긴 한데 아마 그 책에서 나온 것 같아요. 영향력을 측정하는 것은 간단하다.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는 주인공.
이 바로 영향력의 측정 지표라는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영향력은 지식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요. 예, 그 5가지 신화를 얘기하거든요. 리더십에 대한 5가지 신화, 지식 신화, 개척 신화. 어떤 일 처음 해서도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선구자 신화, 제일 앞서 나간 사람도 아니고, 예, 지휘 신화. 지휘가 있다고 해도 리더가 아닌 거예요. 그 제가 자주 드는 비유가 팀장이 있습니다. 팀장이 막 10명의 팀원 앞에서 얘기를 막 해요. 근데 다들 건성건성 듣는 거예요. 그 팀장이 나가고 이걸 캐치한 부팀장이 야 방금 팀장이 하신 얘기는 말이야. 이렇게 얘기할 때 부팀장님에게 우리가 귀를 기울인다면 영향력은 누가 있는 겁니까? 부팀장님이 있는 거죠. 예. 엄마 얘기는 안 듣는데 자기 언니 얘기 듣는다. 언니가 영향력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영향력은 어 뭐 더 섬세하게 측정은 또 해야 되겠지만 눈에 이제 쉽게 좀 보이려면 우리가 좀 이야기를 말을 듣는 정도로 측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영향력. 모든 것은 모든 관계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듣는가 안 듣는가에서부터 출발하는 것 아니겠냐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예. 그러면 리더십과 인간관계의 차이도 그렇게 많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향력을 가장 많이 연구한 이거 학문이라고 해도 되나요? 학문? 일단 학문이라고 합시다, 일단. 영향력에 대해서 가장 많은 연구를 한 학문이 리더십입니다. 리더십 학. 그래서 사실 예, 리더십에 대한 좋은 책은 CEO만 읽어야 될 게 아니고요. 교사도 읽어야 되고 부모님도 읽으셔야 됩니다. 예. 뭐 교사나 부모님이나 딱 하나잖아요, 고민은. 학생이 말을 안 들어. 아이가 말을 안 들어. 공통적인 고민이잖아요. 예, 그걸 연구한 학문이기 때문에 예, 이제 리더십의 명저는 저는 모든 이들의 필독서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아 저건 회사의 얘기지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드리고 있는 중이고요. 그러면 이 영향력을 결정하는 영향력을 좌우하는 결정적 요소가 이제 아까 첫 번째 얘기로 돌아가면 바로 이제 신뢰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리더십의 21가지 법칙에 신뢰가 있거든요. 거기 여러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는 수준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수준의 법칙. 뭐냐면 팀의 역량은 리더의 수준에 달렸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한 팀의 역량은 한 팀의 수준은 리더의 수준에 달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수준의 법칙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토대의 법칙인데 리더십을 형성하는 근본 토대는 신뢰다. 이게 리더십의 신뢰의 법칙입니다. 제가 오늘은 사실 그 책을 본 지는 20년도 더 됐는데 이 책, 이 신뢰 영향력의 기본 토대라는 워딩은 아마 거기서 왔을 겁니다. 존 맥스웰의 신뢰의 법칙. 예, 그 영향력을 좌우하는 결정적 요소가 무엇이냐? 신뢰다. 예, 부모든 선생님이든 뭐 어떤 실력이 없고 어, 성품이 안 되고 지혜가 없으면 영향력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신뢰라는 것이 영향력과 거의 비슷한 워딩으로 대체가 가능하고 영향력이든 신뢰든 이런 것들이 그 중요한 요소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신뢰의 3요소. 첫 시간을 좀 마칠 텐데요.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신뢰는 쌓는 겁니다. 이제 신뢰를 쌓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이 두 번째 시간에 더 자세하게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들어갈 텐데, 일단 첫째 시간에서는 신뢰의 3요소를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예, 무엇보다 신뢰가 창업이 아니라 수성, 그리고 창조가 아니라 경영의 영역이라는 것.
창업과 수성은 제가 그 강태종, 이세민 이야기를 다룬 정관정료라는 책이 있어요. 아, 이건 리더십의 고전 중에 고전이잖아요. 네. 강태종은 그 중국 3,000년 가까운 역사에서 가장 뛰어난 리더 중에 한 명이었고, 네. 이때 당나라가 제일 강했지 않습니까? 이제 중학교 때 읽었는데, 그때도 재밌었던 기억인데, 사실과지 일가지 하면서 아직도 못 읽고 있는데, 거기 나온 얘기입니다. 창업이 어렵습니까? 수성이 어렵습니까? 라는 챕터 하나 있거든요. 네. 그 창업, 둘 다 어렵죠. 둘 다 어렵죠. 예. 그런데 신뢰를 굳이 따지면, 예, 이게 오랫동안, 예, 가꾸어 가야 되고, 예, 쌓아가야 되는 것이 다라는 얘기를 한번 하면서 첫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노파심의 리더십에 대해서 한 말씀을 좀 드리면서 마칠게요. 리더십의 핵심 역량, 뭐가 있을까요? 이 사람들한테 여쭤보거든요. 리더십 핵심 역량. 그러면 매우 시사점이 많은 답변들이 나와요.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이거 못해도 30번은 물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 강연을 할 때. 요즘에 제 리더십을 강연 주시는 분이 거의 없는데, 제가 한때 한국 리더십 센터 다녔잖아요. 리더십 강의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면 자주 나오는 말이 뭐냐면, 예, 추진력, 경청, 예, 책임감, 비전 수립, 뭐 이런 얘기 나와요. 예. 이 넷 중에 뭐가 리더십의 핵심 역량 같으세요? 같아 보이세요? 얘 아니겠습니까? 예. 리더십은 제가 많이 말씀 못 드리지만 리더십은 사람에 관한 얘기거든요. 일보다. 일은 이제 관리자고 리더는 다르죠. 그리고 리더십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에 대한 얘기잖아요. 예. 그러면 리더십의 핵심 역량 꼽으면 사실 비전 수립입니다. 이거 뭐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안 필요하던 건 아닙니다. 근데 리더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핵심 역량일 수도 있어요. 경청은 리더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자의식이 가득 담긴 그 사람에게 리더는 상담가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책임감은 뭘까요? 이거는 중요한 사회 지도자 뭐 이런 느낌이기도 하죠. 추진력은 실행가로 볼 수도 있는 거죠. 물론 리더가 실행해야죠. 예. 그런데 이게 핵심 역량은 리더를 정말 리더답게 만드는 것, 리더의 본질에 가까운 워딩을 뽑아야 됩니다. 이게 지금 이해되셨습니까? 예. 이해 안 되시면 나중에 또 따로 질문하십시오. 제가 더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이 얘기 꺼냈냐면요. 근데 어차피 리더가요. 리더 핵심 역량이 이 비전 수립, 이건 학자들이 정의내는 게 좀 있습니다. 리더가 뭐 하는 사람이냐면, 리더는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 좀 용어로 정리하면, 공유 비전을 가진 사람이죠. 비전을 수립하는 게 아니라, 비전을 이제 사원들과 구성원들과 공유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유 비전, 쉐어홀드 비전이고요. 그 다음에 동기부여해야 돼요. 가자 하고 방향 제시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 함께 하게 만들어야죠. 하나 덧붙이면 리더는 자기는 갈 수 있지만 만약에 팔로워들이 못 간다. 그 환경을 지원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쭉쭉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경청하면 좋겠죠. 그런데 리더가 모든 걸 다 할 수 없잖아요. 리더가 만능이 신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런데 놀랍게도요. 리더십도 결국은 인간관계예요. 그죠? 예. 근데 리더가 결국 인간관계인데 이게 더 근원적인 카테고리잖아요. 인간관계라는 것이. 내가 리더예요. 제가 리더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리더십 얘기가 하게 되는데 갑자기. 그럼 제가 5명의 팔로워가 있습니다. 예, 저희 팀에. 저희 팀의 리더십인 거죠.
근데 그 팔로워들이 너무나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리더가 경청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얘기를 리더가 잘 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시다.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제가 이 팀에 있는 한에서는 이 경청을 그 무엇보다 저의 우선순위의 역량으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이 말도 이해되셨습니까? 그잖아요. 아니, 이게 왜 그러냐면요. 사람들이 감정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예, 리더십을 잘 알아서, 아, 리더십의 핵심 역량은 비전 수립이고 동기부여고 환경 지원이라고 하지. 그리고 내가 경청 받는 게 너무 중요하지만, 내 말을 잘 경청해 주는 것이 중요하지만, 우리 리더는 비전 수립이 탁월하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하고 따르면 좋은데,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니까요.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리더가 안 해주면, 예, 리더의 말을 안 듣는다니까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리더의 이 핵심 역량이라는 것도 매우 많은 평균적인 다수가 막 모였을 때 그때 필요한 것이지, 우리 팔로워들이 다 다르게 생각하면 내가 그걸, 예, 영향력을 발휘하려면 그 사람의 가치를 존중해 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럼 이건 안 해도 되냐? 나머지는 이 세 가지 알아서 해야죠. 다만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이 팀에 있는 동안만큼은 저들의 말을 경청해 줘야 되는 이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예, 리더 어려운 자리죠. 사실은 팔로워의 부족함인데 그것까지도 책임을 져야 되는 자리가 바로 리더잖아요. 이게 그 존 맥스웰의 법칙 21가지 중에 수용의 법칙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게 수용의 법칙. 이게 뭐냐면 팔로워들은 리더를 받아들일 때 비로소 리더의 비전을 받아들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무슨 말이냐면 팔로워가, 우리 리더가 마음에 안 들어. 근데 너무 타고난 리더야. 난 저의 비전을 따라가야지. 이게 안 된다니까요. 리더가 짜증나면, 예, 짜증나면, 예, 잘 안 들어요. 사람이 감정적인 동물이니까요. 그게 리더의 어려움이기도 하죠. 예. 이 일을 해야 되면서, 세 가지 일을 해야 되면서, 예, 리더들이 혼자 일하면 이거 세 개만으로도 충분한데 동기부여도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자기 목적의식이 있고 컨트롤 잘하면 끝나는 건데 리더는 그런 일이 아니죠. 공동의 이름으로 다수의 를 참여시켜서 함께 공동의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 가지 작업을 더 해야 됩니다. 그렇게 저들에게 받아들여지는 작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리더만 그렇습니까? 교사도 마찬가지고 엄마도 마찬가지고 아빠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수영의 법칙은 리더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 그런 점에서, 예, 이 신뢰라는 주제는 이게 담론이 되게 커져서 그러지 사소한 어떤 우리 일상이 아니라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주제로 삼아서 그렇지 사실은 매우 일상 곳곳에서 실천되어야 되는 가치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말을 이렇게 어렵게 하네요, 제가. 후반부에서는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36분인데요. 45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쉬었다 뵐게요. 45분에 뵙겠습니다. 아하, 채팅을 좀 주셨군요. 빨리 끝나라고 채팅 주신 건가? 애는 착해.
시작할까요? 어, 아니, 댓글이 지금 창이 하나 떠서, 예. 성진님은 착하대요. 야, 이 말이, 오늘 같은 맥락에서는 정말 와, 여기네요. 하게 만드네요. 네. 자, 첫 시간에 이제 우리가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이야기였다면, 예, 그 신뢰의 3요소, 성품 역량, 지혜. 지혜가 부담스러우면 이성이라고 해도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이성. 예. 근데, 근데 이성은 사실 똑똑한 것만으로는 좀 신뢰까지는 안 갈 경우가 많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지혜라고 제가 적었고요. 그것에 예, 조금 이제 더 목표 지향적인 워딩으로 바꾸자면 정직, 그리고 겸손, 그리고 노력이라는 단어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또 한 번 더 실천 지향적인 단어로 바꿔보시기를 이제 좀 당부를 드렸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신뢰를 받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신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어가고자 합니다. 근데 신뢰 받기도 어렵지만 신뢰하기도 쉽지 않잖아요. 그죠? 사실 이거 되게 존재론적인 질문이기도 합니다. 네, 무슨 말씀이냐면 신뢰가 어떤 결심의 문제가 아니고요. 어떤 또 하나의 행위의 문제가 아니고요. 어, 어떤 태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거의 being에 가까운 문제예요. doing이 아니죠. 신뢰는. 예, 왜냐하면 신뢰에 대한 being이 되지 않는데 신뢰하는 어떤 존재로서 살아가지 않는데 누군가를 신뢰할 수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 신뢰에 대한 being이 해결되지 않으면 신뢰에 대한 doing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알쏭달쏭합니까? 이제 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음, 또 다른 말로 좀 이게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또 다른 말로 말씀을 드려보면 어, 우리는 왜 신뢰하기가 힘드냐면 그것이 외부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이해됩니까? 행동이 아니라 어떤 외부적인 행동이 아니라 예,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아니라 예, 신뢰에 있는 행동이라는 것은 우리 내면에 어떤 가치를 품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예, 신뢰에 있는 행동이 나온다는 말이었습니다. 예. 우리가 신뢰를 받기 힘든 것도요. 그것이 신뢰가 내면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의 행동이 아니라 예, 사람들은 예, 우리의 내면을 보죠. 그걸 제가 이제
우리 가족 얘기 잠깐 하자면, 제가 잊혀지지 않는 30년이 지났는데도, 아니네요. 40년이 지났네요. 잊혀지지 않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제가 중학교쯤이었는데, 그때부터 제가 이제 삼촌 댁에 살았거든요. 외삼촌 댁에. 중학교 때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이제 친척집에서, 그러니까 이제 외삼촌 댁에서 10년을 살았는데, 이 성인 되기 전까지는, 이제 외삼촌의 은혜를 제가 입은 거죠. 근데 제가 이제 머리가 굵어지고 난 다음에 저희 그 집에 갔더니, 외삼촌 네에는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저보다 10살 어린 그 외사촌 동생이죠. 저한테는 이제 친동생이라 다름없죠. 예. 이제 숙모가 나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정우야, 이름이 정우인데, 이 가족사가 너무 많이 나오네요, 저희 집안. 여기서 제가 그 가명을 썼어야 되는데, 예. 철수야, 엄마 올 때까지 어지럽히지 말고 놀아. 엄마 너 믿어. 하고 나가셔요. 제가 이거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봐도 알겠더라고요. 이게 철수를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 놀랍게도 아이들은 엄마의 말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의 내면에서의 믿음에 반응하죠. 예, 갔다 오시면, 네, 어지럽혀 놓죠. 이게 지금 신뢰의 문제를 제가 이게 내면에서 벌어지는 문제라는 얘기를 드리기 위해서 한 사례를 들었던 겁니다. 예, 신뢰는, 신뢰라는 말은 내면이 발각되는 일이고요. 신뢰를, 누군가를 신뢰한다는 문제는, 예, 내면을 쌓아가는 문제여서 이게 어렵습니다. 신뢰를 받기도, 신뢰를 하기도. 예. 그래서 이제 얘기해 보시면 알 겁니다. 아, 내가 누군가를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가 내면에 있는 깊은 불신 때문이구나. 내면에 있는 깊은 두려움 때문이구나. 이런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우리가 예, 들어가도록 하죠. 누군가를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가 어떤 행동을 해도, 내면에서 그의 내면이 신뢰가 가지 않으면 우리는 그를 불신하는 거예요. 뭐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예. 자, 이제 요 정도로, 예, 프롤로그를 하고 이제 들어가 볼 텐데, 질문 하나 드려볼 거예요. 그러면 이 단도직입적인 질문인데, 신뢰하기가 왜 어렵습니까? 우리는 왜 누군가를 신뢰하기가 어렵습니까? 여러분이 불신하는 특정한 인물을 떠올려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우리는 왜 신뢰하기 어려울까요? 손해 볼까 봐? 그가 믿음이 가지 않아서 이거는 동어 반복이고요. 그쵸? 왜 믿음이 가지 않는 이유를 한번 따져보는 거죠. 왜 신뢰하기가 어려울까요? 그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까 봐? 그가 평소에, 에, 어, 말과 다른 행동을 너무 많이 해서?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알 예.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는 그 사람의 전체를 알 수는 없잖아요. 아, 근데, 그쵸. 예. 네. 근데 신뢰가 가기도 했다가 또 아닐 수도 있고 알 수가 없어서. 맞아요. 음. 이 지금 딱 정말 본질을 짚어주셨습니다. 알 수가 없어서 그래요. 이게 우리가 신뢰를 한다는 것에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그 사람을 모른다는 것. 그 사람을 모른다는 것. 뭐 우리로 따지면 세 가지겠죠. 지혜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성품이 어떠한지 모르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뒤집어 물어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누군가를 경험하지 않고, 예, 그를 알 수 있는 길은 있습니까? 절대 없죠. 그쵸?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에 대한 알은 선험적일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좀 어려운 말 써버렸는데, 선험은 뭡니까?
경험하기 전에 아는 것이에요. 선험적이다 할 때. 예, 경험하지 않고 아는 것. 경험하지 않고 아는 것이 그럼 세상에 있습니까? 있습니다. 예, 수학과 기하학이 그렇습니다. 예, 칸트 같은 거 읽어보시면 예, 대부분 이제 예, 그런 거 하잖아요. 예, 그 삼각형의 내합은 경험해 아는 게 아니죠. 예, 그래서 기하학, 수학, 물리학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선험적 지식입니다. 예, 그런데 인간에 대한 지식은 선험적일 수가 없죠. 예. 우리는 그래서 선험적인 지식은 신뢰하기 되게 쉽습니다. 2 더하기 5는 너무나 신뢰가 되는 질문이에요. 이런 질문은. 예.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 말에 우리는 신뢰하자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나는 2 더하기 5가 7이면 신뢰한다. 이런 아무도 이런 말 쓰지 않아요. 그쵸? 신뢰가 아니거든요, 그건. 제가 가끔씩 예, 공감은, 사랑은, 그다음에 용서는 그 사랑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고 용서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다 이런 말 쓰잖아요, 제가. 깊은 의미 이해되시죠?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뭐 거래거나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누구나 용서할 수 있는 사람 용서하는 것은 용서가 아니에요. 용서의 정의가 성립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신뢰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신뢰하는 것은 신뢰도 아니에요. 이 말이 됩니다. 그럼 신뢰는 선험적인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신뢰라는 것이. 그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관계에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예, 돌파해 나갈 수 있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신뢰입니다. 이 알쏭달쏭한 말씀을 좀 드렸죠? 이제 정의를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신뢰의 정의를 내려보죠. 신뢰는 뭐냐? 예, 아까 신뢰는 제가 믿고 굳게 믿고 의지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쵸? 예, 신뢰가 가는 사람들을 깊게 믿고 의지하는 것이에요. 예. 근데 그것은 뭐 사전적 정의일 뿐이고 신뢰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방금 애니님 말씀처럼 우리는 당장 깊게 믿고 의지할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예. 그럴 때 신뢰는 어떻게 작동하는가? 바로 그 불확실성을 또 그 모험적인 거를 예,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신뢰가 시작됩니다. 신뢰의 정의를 학자들이 이렇게 내립니다. 한번 보시죠. 신뢰란 인간의 다양성과 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기초로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상대를 믿고 따르는 태도가 이제 사전이 아니라 사전은 그냥 신뢰를 이해하기 위함이고 신뢰를 실천하고 제대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예, 이런 정의가 이제 좀 머릿속에 있으면 신뢰를 제대로 알 수 있겠죠. 인간의 다양성과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기초입니다. 그리고 불확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건 사실은 굳게 믿어온 사람에 대해서도 예, 불확실한 거잖아요. 네, 뭐 그가 그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겠지만 그가 믿음을 저버릴 수도 있고 또는 뭐 건강이 나빠질 수도 있고 뭐 그런 정도도 있는 거잖아요. 물론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신뢰가 깨지는 게 아니라 상황만 이제 달라지는 것이겠지만 그럼 신뢰성 그래서 누군가를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신뢰를 한다는 것은 뭐냐면 예, 앞으로의 가능성 그리고 저 사람은 나와 달라. 인간은 굉장히 다양하지. 재능과 기질이 서로 다르지. 이거에 대한 인식이 있어요. 예. 여전히 인식이 있더라도 불확실하죠.
내가 틀릴 수도 있고 저 사람이 다른 상황에 처할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를 믿고 따르는 태도가 예, 바로 신뢰를 하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거를 신뢰라고 하지 않고요. 그 우리가 신뢰를 받는 그 용어를 신뢰라고 하겠고 누군가를 신뢰하게끔 만드는 정신적 역량은 제가 신뢰성이라고 할게요. 신뢰성. 그럼 이렇게 됩니다. 그 사람이 믿을 만해서가 아니라 우리 누군가를 믿는다는 것은 신뢰한다는 것은 그가 믿을 만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신뢰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를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신뢰하다가 그 사람이 만약에 신뢰를 거두잖아요. 뭐, 그 말은 뭐냐면 우리 안에 신뢰성이 없다는 뜻이에요. 조금만 불확실해지면 그 내가 주었던 믿음을 철회한다. 이거는 우리 안에 신뢰성이 없고요. 그전에는 믿을 만했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신뢰는 이런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뭐 페북에 숱하게 도배됩니다. 제가 하나 사례를 가져올까 하다가 말았는데 난 더 이상 그 사람을 못 믿겠어. 그 사람의 잘못 반이 되고요. 못 믿겠다는 사람이 신뢰성을 갖고 있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 네. 신뢰성이 이 본질이 뭐냐면 결국은 불확실성이라는 것이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를 믿으려는 태도가 가능한 까닭은 예, 가능성이라는 단어와 다양성이라는 단어 때문입니다. 인간은 저마다 다 다르고 그리고 예, 누구나 앞으로 더 나아질 가능성과 더 추해질 가능성이 다 공존한다는 것. 그 중에서 예, 나아질 가능성에다가 좀 더 방점을 두는 태도가 신뢰성이겠죠. 그럼 이게 신뢰성이라는 이 거를 이렇게 말로 기억하셔도 좋은데 여기 있는 대표적인 워딩들을 따오면 신뢰성의 3요소도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이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상대를 믿고 따르는 태도. 그리고 가능성에 대한 인식은 뭘까요? 우리는 어떻게 누군가를 신뢰하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신뢰성을 갖춰야 됩니다. 그러면 예, 첫 번째 워딩은요. 예, 호의를 가져야 됩니다. 호의가 뭘까요? 제가 셋 중에 어떤 단어로 바꾼 걸까요? 다양성, 가능성, 그다음에 이제 이 불확실성. 가능성입니다. 네, 네, 가능성을 따져보는 거죠. 내가 만약에 그 가능성 두 가지입니다, 분명히. 가능성 자체도 예, 불확실성이죠. 뭐, 성품으로 치면 선해질 가능성, 악해질 가능성. 역량으로 치면 더 잘할 가능성, 더 못할 가능성. 그잖아요. 그 중에 예, 우리가 못 믿는 까닭은 뭐냐면 언제나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못 믿는 거예요. 호의는 뭡니까? 좋게 생각해 주는 거잖아요. 이 조으로 짜거든요. 그래서 신뢰성의 첫 번째 요소는 호의입니다. 호의.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이해입니다. 지금까지 어떤 한 A가 못했다고 해서 B가 못할 확률은 없죠. B가 못한다는 그 확신은 할 수가 없죠. 왜냐면 사람마다 다르니까요. 그래서 다양성을 이해할수록 기질의 다양성이든 역량의 다양성을 이해할수록 우리는 누군가를 함부로 재단하거나 평가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얼마나 다른지에 대한 이해가 예, 우리의 신뢰성을 높여줍니다. 저의 경우도요. 저의 경우 예를 들면 저는 그 피터 드러커의 그 말이 저한테 정말 큰 영향을 줬는데 피터 드러커의 자서전이 있거든요.
피터 드러커 자서전이라는 책인데 거기에 피터 드러커 이런 말을 해요. 초반에 나온 이야기인데 아무리 따분한 사람일지라도 예, 그가 갖고 있는 하나의 그 관심 요소로 대화를 한다면 갑자기 매우 흥미진진한 사람으로 바뀔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예, 눈앞에 있는 어떤 하나 눈에 보이는 이 대화 주제가 또 그의 어떤 기질이거나 재능이거나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내 눈앞에 그가 재미없는 주제로 얘기하고 있더라도 그를 판단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예. 그리고 다른 주제가 되면 그는 아주 수다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어떤 특정한 기술을 생각해 봅시다. 그럼 그가 이 일을 못한다고 해서 다른 모든 일을 못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예. 그런 점에서 예, 우리가 인간의 다양성을 이해한다는 것은 분명 예, 그를 함부로 불신할 수는 없는 예, 기제로 작용합니다. 마음속에. 예. 그래서 호의와 이해, 인간에 대한 예, 가능성에 대한 호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 그리고 마지막, 이게 없으면 신뢰가 될 수 없어요. 뭐냐면 예, 모험지향입니다. 모험지향. 불확실한 데 나아가야 되잖아요. 예. 모험이 뭐냐면 모험의 뜻은 예, 위험과 구분되죠? 위험이 위험 그것뿐이라면 모험은 모험을 무릅쓰고 위험은 수단이나 과정에 있는 거예요. 모험은 더 그 위험 너머에 무언가를 보는 겁니다. 예. 위험을 무릅쓰고 어떠한 일을 하는 것이죠. 이건 피터 드러커가 모험과 위험을 딱 분명하게 정의 내린 적이 있죠. 아, 명쾌하게. 예. 모험 지향과 위험 지향은 다르다. 예. 모험 지향은 어떤 가치 있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 위험이 조금 있더라도 기꺼이 맞이하는 것이 모험 지향입니다. 예. 그러면 여기서는 신뢰라는 것이 되겠죠.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예, 신뢰를 이렇게 되겠죠. 어, 어떠한이 아니라. 예. 그래서 결국 신뢰는 모험적인 일이에요. 음. 이걸 이해 못하면 신뢰 절대 못할 겁니다. 예. 그리고 많은 걸 잃어버리겠죠. 신뢰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더 안정적이겠지만 또 자기도 모르는 이제 무언가를 잃어버리면서 사는 거죠. 이를테면 예, 불확실성을 다 제거하면 눈에 보이는 때에는 좋아질 수 있어요. 뭐 이를테면 예, 어, 그 리더십 이야기를 읽어보시면 리더십은 신뢰와 영향력의 최전선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리더십을 읽어보시면 언제나 불확실성을 기꺼이 신뢰로 돌파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가능성을 믿어보는 거죠. 제가 지금 떠오르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예, 한 오케스트라 지휘자 이야기였는데 한 단원이 자꾸 음을 맞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연주에서 빼버렸어요, 그 사람을. 제일 확실한 방법이에요. 근데 이렇게 뭐 잘 영향이 안 될 때마다 다 제외하는 식으로 그 방법으로만 나아간다면 예, 그건 리더십의 영역이 아니잖아요. 네, 사람을 키울 수도 없고 근데 그 사람에게 더 관심을 갖고 무엇이 부족한지를 알고 뭐 이렇게 좀 접근해야지 이제 신뢰라는 것도 배우고 더 위대한 일을, 더 의미 있는 일을 해낼 수가 있는 것인데 예, 그래서 모험을 빼놓을 수는 없다. 신뢰라는 주제에서. 그래서 이제 인간의 가능성과 다양성을 기초로 불확실한 상황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어떤 걸까요?
도대체 무엇이 위험을 무릅쓰게 만드는 걸까요? 우리가 신뢰만 위험을 무릅쓰는 건 아니에요. 그쵸? 위험을 무릅쓰는 사람들이, 예, 정말, 좀 뭐냐, 그, 양가적인 게, 이율 배반적인 게, 또는, 예, 뭐라고 합니까? 일관적이지 못한 게, 신뢰를 하지 않으면서 더 큰 위험도 많이 무릅씁니다. 그 신뢰는 위험하다고 안 하면서, 더 가치 없는 일들에게는 위험을 기꺼이 무릅쓰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욕망입니다. 욕망은 뭐가 있을까요? 이 욕망은 그야말로 니즈가 아니라 디자이어죠. 그래서 불필요하지만 필요하지 않는데도 자기 욕망에서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걸 욕망이라고 쓰고 얘를 욕구라고 쓰죠. 예. 여기서 말하는 거 있죠. 욕망인데 욕망이 뭐가 있죠? 식욕. 음. 그 장기적으로 자기 그 건강에 매우 위험한 일들을 이제 하면서도, 예. 입의 달콤함을 잊지 못해서 모험하죠. 식욕. 성적으로 가면 더 하죠. 예. 어찌 될지 모르면서, 예. 가정의 파탄이라는 위험을 무릅쓰고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하잖아요. 우리는 하면 안 되네요. 어쨌든 사람들은 그런 일을 하잖아요. 그렇게 위험한 일을 하면서도, 예, 우리는 이제 사는데 그거보다 훨씬 가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무릅쓰려고 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어리석음입니다. 예. 여기 뭐가 있냐면 또 욕망도 그렇지만, 예, 책임도 그래요. 이건 나쁜 의미를 쓴 거 아닙니다. 책임은 다른 말로 사랑이죠. 예. 물론 사랑이 책임만 아니지만 책임은 사랑입니다. 예. 그다음에 마지막, 예, 여기다가 제가 신뢰를 썼나요? 아니면 가치를 썼나요? 가치를 썼네요. 예, 가치 있는 모든 일들. 또 위험을 무릅써야죠. 예. 가치 있는 모든 일, 신뢰만이 아니에요.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서는 굉장히 불공정한 게임이잖아요. 예. 공정하다, 공정함에 매여 있으면 절대로 용서 못 합니다. 예. 용서의 본질이 불공정이거든요. 예. 불공정인데 더 많이 얻죠. 용서하면서 우리는 과거로부터 해방되잖아요. 예. 우리는 신뢰함으로써 우리는, 예, 더 많은 것을 얻는다라는 얘기가 지금 제가 제일 먼저 드렸던 얘기예요. 한번 갔다 와볼까요? 조금 다르게 읽혀질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신뢰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잠재적인 혜택은 잠재적인 손실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훨씬 크다. 네, 평균적입니다. 좁게 보면 손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예, 잘못 믿었다가 너무 신뢰했다가, 예, 돈을 떼기도 하고 뭐 그런 일이 좀 있는데, 예, 근데 그 대타제조표를 따져보면 클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예, 지금 저희는 누군가를 신뢰한다는 것은 결국은, 예, 신뢰성을 갖는 것이고요. 그 신뢰성을 갖고, 예, 꾸준히, 쌓아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누군가를 신뢰한다는 것이 이 얘기 핵심은 뭐냐면, 예, 이거 핵심은 뭐냐면 상대가 어떠한지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상대가 믿을 만하냐 안 믿을 만하냐 이건, 예, 문제가 아니에요. 예, 그건 우리가 자동적으로 따져요. 우리는 그걸 따지게 되어 있다니까요, 인간은. 예, 그래서 우리가 갖지 않는 것에 노력을 한다면, 아, 신뢰성을 갖춰야 되겠구나. 예,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나중에 유의미를 공유할 때 이거 제가 그 학자 얘기를 인용을 달겠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닌데 제가 인용을 못했네요. 예,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어떻게 신뢰하는가? 호의를 갖고 이해하고 모험을 감행함으로써
우리는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내재적 요소입니다. 누군가를 신뢰하기로 결정하는 내재적 요소. 앞서는 뭐였냐면 네, 누군가를 신뢰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외재적 요소였죠. 이거는 이제 내재적 요소였습니다.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들.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로 넘어갈 텐데, 뭐 신뢰의 3요소, 그다음에 신뢰성의 3요소를 했습니다. 예, 마지막은 좀 말랑말랑한 이야기 두 가지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신뢰는 어떻게 삶을 바꾸는가라는 이야기였고요. 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신뢰는 상대에게 내면을 보여주는 일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아까 들었던 얘기인데 내면을 보여줌으로 삶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하나 이야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제 이야기입니다. 제가 유일하게 신뢰 얘기할 때 저희 집안 얘기를 좀 하는데 오늘 하나 얘기를 더 하겠습니다. 먼저 할머니 얘기를 좀 드리고 그다음에 장일순 선생님 얘기 드릴 텐데 저 외할머니 이야기입니다. 2021년에 돌아가셨는데 어, 때는 이제 40년 전 얘기, 그쵸. 30년 전이네요. 이럴 때마다 저도 나이가 마냥 어리진 않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고등학교 때였어요. 예, 물론 할머니가 계셨을 때였는데 좀 말하기 좀 부끄럽기도 하고 이제는 뭐 괜찮기도 하고 뭐 복잡한 심정이 드는 이야기인데 좀 드려보겠습니다. 잠깐 끌게요 이거 공유. 야 이거 신기하네요. 이게 제가 사실 2년 전에 이 얘기 했었거든요. 일상인문학 그때 한번 했었으니까 그때는 괜찮았는데 오늘 왜 좀 떨리네요. 이게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차이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조금 가슴이 콩닥거리네요. 물론 신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뢰에 대한 이야기. 예. 저희 할머니가 이녀 미녀를 낳으셨어요. 딸, 아들. 첫째 딸이 저희 어머니고요. 둘째 딸이 이제 이모가 되죠. 외삼촌 두 분이 계셨는데, 음, 제가 이거는 공유를 중지해야 되겠습니다. 녹화를 중지해야 되겠습니다.